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가 그 변호사님 유튜브 영상 개인 파산 면책 절차 빅뉴스 이걸 봤는데요. 이걸 토대로 최근 몇 년 새 개인 파산하고 면책 절차에서 뭐가 달라졌는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특히 파산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. 뭐 법원 결정이나 실무 변화 같은 거요. 핵심만 딱 뽑아서 당신께 명확하게 전달해 드릴게요. 네, 그 영상 보니까 정말 중요한 변화들이 잘 정리돼 있더라고요. 그렇죠. 네, 특히 그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문제, 아니면 배우자 재산은 어떻게 되나, 또 파산 신청 다시 할 수 있나, 이런 좀 민감한 부분들 있잖아요. 네네. 여기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. 오늘 그 핵심 내용이랑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그럼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그 이혼 관련 대법원 결정이던데요. 예전에는 이혼하고 나서 한 2년 안에 재산 분할 청구를 안 하면 파산 절차에서 이걸 문제 삼는 경우가 많았다고요? 맞아요. 과거에는 그랬어요. 그러니까 재산 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이걸 일부러 행사 안 하면 이걸 채권자한테 좀 손해 끼치는 행위, 뭐 사해 행위라고 보기도 했고요. 아, 내 권리를 행사 안 한 건데도요? 네. 그래서 파산 관제인이 이걸 문제 삼아서 뭐 상대방 배우자한테서 재산을 다시 가져오려고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죠. 부인권이라는 걸 행사해서요. 아하, 부인권. 채무자가 이렇게 좀 부당하게 줄인 재산을 다시 가져오는 권리 말씀이시죠? 네, 맞습니다. 근데 이제 대법원이 2022년에 결정을 내렸어요. 2022-613 결정인데요. 단순히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 안 했다. 이것만으로는 관제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건 부당하다고 본 거죠. 오, 그럼 이제 이혼하고 2년 안 지났어도 재산 분할 청구 안 한 상태에서 파산 신청해도 예전처럼 막 문제 삼고 그러진 않겠네요. 네,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. 부담이 많이 줄었죠. 아, 근데 주의할 점은 있어요. 어떤 점이죠? 만약에 재산 분할을 하긴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좀 한쪽에 유리하게 과도하게 이루어졌다면 그건 여전히 사회행위로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. 액수나 비율이 너무 심하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파산 신청 전에는 꼭 전문가랑 상담해서 내 경우가 안전한지 이걸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렇군요. 이혼 문제가 이렇게 좀 정리가 됐다면 계속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어떨까요? 배우자 명의 재산이 파산 절차에서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기준이 좀 명확해졌다고 들었거든요. 아, 네. 이것도 진짜 중요한 변화인데요. 서울회생법원에 실무준칙 406호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개인 파산 실무에도 영향을 줘서 이제 거의 정착이 됐어요. 406호요? 그 핵심 내용이 뭔가요? 핵심은 이거예요. 원칙적으로는 파산 신청할 때 배우자 명의 재산을 파산재단에 포함시키지 않는다. 이겁니다. 아, 배우자 명의 재산은 일단 빼고 본다. 네, 왜냐면 정상적인 부부관계인데 한쪽이 파산했다고 해서 멀쩡한 배우자 재산을 막 강제로 나누는 건 좀 불합리하다. 이런 지적이 계속 있었거든요. 그게 반영된 거죠. 그럼 배우자 재산은 이제 무조건 안전한 건가요? 예외 같은 건 없을까요? 듣다 보니까 뭐랄까 재산을 좀 배우자한테 옮겨놓고 파산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. 아,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. 크게 두 가지 경우인데요. 네. 첫째는 명백히 파산 신청인 돈으로 만든 재산인데 이름만 배우자 앞으로 해놓은 거. 뭐 명의 신탁이라고 의심될 만한 경우죠. 자금 출처 같은 걸 따져보겠죠? 아, 명의만 빌린 거요? 네. 그리고 둘째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파산 직전에 자기 재산을 배우자한테 막 넘기거나 숨긴 경우예요. 아, 빼돌린 경우? 그렇죠. 이런 명백한 예외 상황에서는 배우자 명의 재산이라도 파산 재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것도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서요. 예전처럼 그냥 쉽게 배우자 재산을 가져오기는 좀 어려워졌다고 봐야죠. 그렇군요. 배우자 재산 보호가 강화된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기도 한데 그 파산 재신청 문제 있잖아요. 이것도 변화가 크다고요? 과거에는 한번 면책 못 받으면 다시 신청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면서요. 맞습니다. 이게 또 엄청난 변화죠. 예전에는 면책 불허가를 받았거나 아니면 신청했다가 취하했거나 뭐 이런 이력이 있으면 제도의 파산이라고 해서 다시 신청할 길이 거의 막혔었어요. 아, 한 번 기회를 놓치면 끝이었다는 거네요. 그렇죠. 근데 2018년에 서울회생법원 결정 467 결정이라고 하는데요, 이게 나온 이후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.
재신청을 훨씬 폭넓게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. 와, 정말요? 왜 그렇게 바뀐 거죠?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? 일단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영원히 빚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냐, 이런 공감대가 좀 생겼고요. 그리고 법률을 자세히 봐도 재신청을 딱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은 사실 없거든요. 법에 명확한 근거는 없었군요. 네. 그런 점들이 고려된 거죠. 물론 처음 신청할 때 일부러 재산을 숨겼다거나 조사를 피하려고 취하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제도를 악용한 경우는 여전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. 그건 당연하겠죠. 네. 하지만 뭐 단순한 실수나 아니면 법을 잘 몰라서 서류를 제대로 못 내서 면책을 못 받았다거나 뭐 이런 경우라면 다시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실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. 와,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파산 재고가 좀 더 뭐랄까 채무자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드네요. 맞습니다. 혹시 그 외에 또 주목할 만한 변화 같은 게 있을까요? 네, 뭐 간략하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. 2022년 11월부터 취약 채무자 신속 면책 제도라는 게 시행됐어요. 취약 채무자요? 네, 고령이시거나 중증 장애가 있으시거나 이렇게 좀 더 어려움이 큰 분들은 파산 선고랑 면책 결정을 거의 동시에 해서 절차를 빨리 끝내주는 제도예요. 와, 그건 정말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겠네요. 그렇죠. 그리고 또 하나는 상속재산 파산할 때요. 돌아가신 분 장례비나 남은 가족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뭐 보증금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건 파산재단에서 빼서 보호해주는 변화도 있었고요. 좀 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게 된 거죠. 야, 오늘 쭉 들어보니까 그 영상에서 다룬 내용들이 정말 중요한 변화들이었네요. 이혼 시 재산 분할 부담 줄어들고 배우자 재산 보호는 강화되고 또 파산재 신청 기회는 넓어지고 덕분에 이 최신 흐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. 네, 이런 변화들이 파산 절차를 이용하시려는 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겁니다. 제도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뭐 개별 사안은 다 다르잖아요. 그렇죠.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. 네, 그래서 실제 절차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하고 꼭 상의하셔서 당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게 필수입니다. 네, 명심해야겠네요.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.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파산 제도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채무자에게 더 기회를 주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. 네. 이런 흐름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실패나 재기를 바라보는 시선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다음 단계의 변화는 또 뭘지 한 번쯤 다 같이 고민해 볼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.